70살 칠순 생일에 며느리는 저보고 국수나 끓여 먹으라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폰만 보고 있었죠. 정작 자기 아버지 칠순에는 하와이 골프 크루즈를 예약해 놓고요. 평생 저를 무시하고 제 돈으로 살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집안의 운명, 그 아버지의 회사를 제 남편이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가 70, 박순자예요. 경기도 구리 이 평범한 아파트에서 산 지도 꽤 됐네요. 제 하루는 늘 동트기 전에 시작돼요. 젊었을 때 재래시장에서 김밥 말고 밤늦도록 재봉틀 돌리던 그 버릇이 늙어서도 안 없어지네요. 창밖을 보면 아직 도시가 어둑어둑해요. 거실 한편에는 몇 년 전에 먼저 간 남편 이재석 씨 흑백 사진이 걸려 있죠. 고아로 자라서 평생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다가 그렇게 훌쩍 떠났어요. 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찬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셔요.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져요. 아파트 공기는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데 제가 느끼는 온기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이 조용한 시간도 아들 내외가 일어나면 끝이에요. 아들 준호는 42인데 IT 계약직이라 늘 불안하고 피곤에 절어 있어요. 며느리 세영이는 38, 보험 설계사라 그런지 실적 압박에 늘 날카롭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장례식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열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저 친정어머니가 입원 중이라 가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황급히 자리를 떴죠. 사람들은 바쁜가 보다 수군댔지만 제 마음에는 그때 이미 차가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100일 날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요? 어머니도 돌봐드리고 7살짜리 은서도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면서요. 곁에 있던 며느리가 바로 한마디 거들었죠. 자기들도 지금 사는 작은 아파트 월세 내는 것보다 그 돈 아껴서 저축하는 게 낫다고요. 저도 남편 가고 혼자 적적하던 차에 손주 재롱 볼 생각도 나고 또 아들 내외 현실적인 부담 덜어준다 싶어서 기꺼이 그러자고 했어요. 막상 합가하고 나니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아들 내외는 월세는커녕 단 한 푼의 생활비도 내지 않았어요. 제 연금하고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식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모든 걸 제가 부담해야 했죠. 어차피 나중에 다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하고 애써 생각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무시는 그렇게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이 생전에 참 좋아했던 멸치를 볶아 반찬을 만들면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고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온 집안에 비린내 나요. 이런 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어찌나 타박을 주던지. 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반찬통 뚜껑을 닫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남편의 제사 사진을 치워버린 일이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거실 벽에 걸린 그의 사진을 떼어내 창고 구석에 밀어 넣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저기 걸어두니까 먼지만 쌓이고 보기 안 좋아요. 요즘 누가 저렇게 사진을 걸어놔요. 이러는 거 있죠. 전 정말 남편의 영혼이 이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 갈등의 정점은 제 결혼 반지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어요. 그 반지가 어떤 반지냐면요. 우리 남편이 고아원에서 나와 처음 번 돈으로 사준 찌그러지고 낡은 금반지였어요. 저한테는 남편 그 자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죠. 그날도 잠시 세수를 하려고 반지를 빼서 세면대에 두었어요. 잠시 후 반지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 며느리는 이미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였어요. 제가 혹시 못 봤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거 그냥 놔두셨길래 낡아서 버리는 건 줄 알고 쓰레기 봉투에 같이 담아버렸나 봐요. 어떻게. 그런데 그 표정이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전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죠.
저는 재활용 쓰레기 덤이고 음식물 쓰레기고 가릴 것 없이 미친 듯이 뒤졌어요. 젖은 비닐봉지들을 하나하나 찢어가면서 반지를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축축하게 젖은 휴지 뭉치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제 반지를 찾아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 동에 사는 강 여사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혀를 쯧쯧 차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버리더라고요. 전 흙탕물 범벅이 된 손으로 그 반지를 꽉 쥐었어요. 비에 젖은 반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제 속은 정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끔찍했던 반지 사건 이후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죠.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딱 하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제 칠순 생일이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칠순은 특별하잖아요. 예전처럼 큰 잔치를 바란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 그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인정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보 같은 희망을 품었죠.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다 거실에 모여 있길래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제 목소리는 아마 모기 소리처럼 작았을 거예요. 얘들아, 다음 달이 내 칠순인데 우리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집안 좀 따뜻하게 해볼까? 하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죠. 며느리 세영이가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그 소리가 꼭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칠순 잔치를 해요? 다 돈 낭비예요. 그냥 조용히 넘기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결정타를 날렸죠. 정 그렇게 잔치하고 싶으시면 그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수나 한 그릇 끓여 드세요. 그 모욕적인 말, 70평생을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국수 한 그릇짜리로 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상처받은 눈으로 아들 준호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 당신 아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느냐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 아들은 아내의 말에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요. 그 침묵. 네, 그 침묵이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보다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 침묵은 며느리의 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제 칠순 생일날이 밝았어요. 제 예상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죠. 아침 일찍 아들 준호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오늘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혔다면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며느리 세영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회사 회식 있어서 늦어요. 은서 저녁이나 좀 챙겨주세요. 제 생일이라는 사실은 기억조차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였겠죠. 저녁이 되자 7살짜리 손녀 은서와 저 단둘만 텅 빈 집에 남았어요. 은서에게 저녁밥을 차려주고 씻기고 재우고 모든 걸 마치고 나니 깜깜한 밤이더군요. 저는 부엌에 섰어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국수를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냉장고에 남아있던 멸치로 국물을 내고 얼마 전 사다 둔 칼국수면을 삶았어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그 칼국수 한 그릇을 마주했어요. 이게 내 70평생의 대가인가? 이게 내 칠순 잔치상이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국수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
이게 내 칠순 잔치상이다. 저는 그 눈물에 젖어 짠맛인지 매운맛인지도 모를 국수를 꾸역꾸역 삼켰어요. 70평생을 살면서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주는 돈 안 받는 식모였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저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 세영이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됐어요. 9박 11일 하와이 골프 크루즈 패키지라는 화려한 여행 상품을 넋을 잃고 보고 있더군요. 속으로 저것들끼리 또 여행 가려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밝고 신이 났던지 엄마 걱정 마. 아빠 칠순잔치 내가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있어. 하와이 골프 크루즈야. 아빠가 평생 골프 좋아하셨잖아. 최고급 골프채 세트도 이미 주문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 칠순잔치는 하와이 크루즈. 그럼 내 칠순은? 이어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한 푼도 보태주는 게 없는데 뭘 해드려. 우리 아빠, 엄마는 매달 은서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시잖아. 당연히 우리 아빠는 이런 호화로운 선물 받을 자격 있지. 안 그래? 그 차가운 계산. 저는 돈 한 푼 안 주니까 국수 한 그릇, 자기 부모는 매달 100만 원씩 주니까 하와이 크루즈. 제 가치는 그렇게 정해지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그 마지막 확인 사살을 당하고 말았죠.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자 아들 준호가 마지못해 자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주더군요. 며느리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기쁜 듯이 웃으며 하와이 가서 헬기 투어도 추가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아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걸 봤어요. 오 카드 승인. 해외여행 헬기 투어일 200 영원. 제 아들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문자를 삭제 버튼을 눌러 지워버렸어요.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싼 하와이 여행, 헬기 투어, 전부 제 아들 카드로 결제하면서 제 칠순 날에는 국수 한 그릇을 강요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아들에 대한 그 신락 같던 정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 내외가 하와이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은 따로 터지더군요. 밤늦게 휴대폰이 정말 미친 듯이 울렸어요. 전주에 사는 친언니 전화였죠. 언니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서 순자야, 어떡하니?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래. 의사 말이 증상은 가벼워도 연세가 있으셔서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대. 빨리 와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허둥지둥 낡은 천 가방을 꺼냈어요. 속옷 몇 가지 하고 검은색 옷을 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죠. 거실에서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고 며느리 세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묻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은 며느리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잔뜩 인상을 쓰면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일 은서는 누가 학교 데려다줘요? 우리 내일 아침 비행기인 거 몰라요? 만약에 이 크루즈 취소되면 수수료가 얼만 줄 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돈 계산, 자기들 여행 걱정뿐이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잖니. 제발.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평생 남을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늙으면 다 죽는 거예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정말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적인 정도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데 내 손주보다
내 그깟 하와이 여행보다 못하단 말이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등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길로 전주행 심야 버스에 몸을 실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어요. 저는 밤새도록 어머니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눈을 떠보라고 빌고 또 빌었죠. 새벽녘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정말 기적처럼 잠시 눈을 떴어요. 저를 막내딸 순자 씨를 알아보시더군요.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었어요. 장례식장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조문객들이 오가는 사이 오랜만에 만난 시댁 사촌 동생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형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미식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집안 모임 카톡방에서 대답도 없으시고, 지난번 양평 모임에도 안동 모임에도 안 오시고 다들 형님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하세요. 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카톡방, 무슨 카톡방 말이야. 사촌 동생은 어머, 형님, 이씨 집안 카톡방 모르세요? 라면서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더군요. 그 화면 속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십 개의 모임 공지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공지 밑에는 며느리 세영이가 제 이름으로 단 답글이 달려 있었죠. 어머니 박순자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참석이 어렵겠네요. 어머니가 은서 봐주시느라 바쁘셔서 다음에 가신대요. 어머니가 요즘 위장이 안 좋으셔서 멀리 못 가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제 휴대폰에서 몰래 이씨 집안 카톡방 알림을 끄고 네이버 캘린더에 있던 집안 행사 일정을 다 삭제했던 거예요. 심지어 일부 시누이들 전화번호는 스팸으로 등록해놨더군요. 제가 자꾸 잘못 누른다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집안 회비 문제였어요. 매번 회비를 낼 때마다 며느리가 어머니 대신 제가 보낼게요라며 돈을 받아가서는 정작 총무에게는 어머니가 요즘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번엔 조금만 내신대요라고 말하며 훨씬 적은 금액을 보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집안 모임을 피하고 돈 내기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수군대고 있었던 거죠. 한 사촌이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지난 추석 때는 왜 안 오셨어요? 다들 형님 기다렸는데. 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시댁 식구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대소사를 핑계로 제가 외출하는 게 싫었던 거죠. 오직 자기 딸 은서를 돌보는 무급보모로 밥해주는 식모로 묶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상주 노릇으로 지쳐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구리 이웃인 강 여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강 여사가 동네 부녀회 카톡방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스크린샷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그 방에 며느리 세영이도 속해 있었어요. 세영이가 다른 이웃과 나눈 대화였죠. 시어머니요. 어휴, 말도 마세요. 어디 모시고 가려면 돈 들고 귀찮기만 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그 모든 스크린샷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선물해준 단풍잎 모양 USB를 꺼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 모든 증거를 USB에 차곡차곡 저장했어요. 어머니의 발인이 막 끝난 아침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핑하고 울리더군요. 며느리 세영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하와이로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보낸 모양이었죠. 어머니, 은서는 제 동생 집 잠실에 맡겨놨어요. 장례 끝나셨으면 빨리 그쪽으로 가서 은서 좀 돌봐주세요. 저희는 지금 바빠서 비행기 타야 해요. 그 문자에는 방금 어머니를 잃은 저에 대한 위로 한마디, 하다못해 안부 한마디도 없었어요. 주소도 시간 약속도 없이 그저 24시간 대기하는 가사도우미에게 내리는 명령뿐이었죠.
저는 그 문자 메시지마저 캡처해서 그 단풍잎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폰을 한참이나 노려봤어요.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멍하니 구리 아파트로 돌아왔죠. 문을 여는데 집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더군요. 아들 내외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들이 쓰던 방에는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있던 자국만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떠난 거였죠.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다가 홀린 듯이 며느리 SNS를 확인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와이에서의 꿈 같은 휴가라는 글이 맨 위에 떠 있더군요. 크루즈 갑판 위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 그 뒤로는 눈이 시리게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를 막 치르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나 봐요.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다가 시장에서 김밥 말 때부터 알고 지낸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유영호 씨를 만났어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영호 씨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왜 그러냐고 다그치는데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칠순날 국수 한 그릇 이야기부터 며느리 친정아버지의 호화 하와이 여행, 그리고 우리 엄마 장례식 날 그 잔인했던 막말과 문자까지 기구한 사연들을 다 털어놨죠. 영호 씨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혀를 쯧쯧하며 말하더군요. 순자야, 그래도 자식인데 혹시 모르지 않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테스트해보자. 네가 정말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걔들이 그럴까? 그 말이 맞았어요. 저도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린 건지. 영호 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마지막 800만 원 수술비 테스트를 계획했어요.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죠. 일부러 목소리를 정말 아픈 사람처럼 기어들어가게 힘없이 말했어요. 준호야, 나 지금 병원인데 담낭에 돌이 꽉 차서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한대. 급하게. 8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남은 희망마저 부숴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이번에 하와이 여행 경비로 싹 다 써서 돈 한 푼 없어요.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며느리 세영이한테도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답장이 오더군요. 어머니, 그 정도는 실비보험 처리되잖아요. 아니면 병원비 할부로 하세요. 저희 지금 돈 없어요. 그 어디에도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진짜로 병원에 갔어요. 수술이 아니라 친정어머니 상 치르느라 기력이 다 빠져서 수액이라도 한 대 맞으려고요. 차가운 수액이 팔뚝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들 준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통화 버튼과 함께 제겐 너무 생소했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들, 나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너희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 같은 게 들려왔어요. 준호는 잔뜩 귀찮다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한창 회의 중이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힘겹게 물었어요. 그래도 며느리, 세영이는? 준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죠. 세영이도 지금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둘 다 바쁘니까. 이만 끊어요. 어머니, 알아서 잘하세요. 그렇게 전화가 뚝 끊겼어요. 하지만 전 똑똑히 들었어요. 준호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며느리의 목소리를요. 오늘 점심 뭐 먹지? 회의 중이 아니었어요. 그 둘은 그냥 점심 메뉴나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든 죽든 상관없이 그저 점심 메뉴가 더 중요했던 거죠.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방금 녹음된 그 파일을 제 단풍잎 USB에 추가했죠. 수액이 다 들어가고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박순자님,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수납하셔야죠. 저는 제 팔에서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아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보호자 없어요. 나 혼자 왔고 혼자 갈 겁니다. 수납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하와이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는 그 아파트에서 제 모든 짐을 챙겨 사라졌어요. 제가 챙겨 나온 건 정말 별거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개, 그 단풍잎 USB,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 이재석 씨가 평생 손때 묻게 보던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죠. 우리 남편 고아로 자랐지만 어찌나 꼼꼼했는지 평생 만난 모든 인맥과 거래 내역을 그 수첩에 다 기록해 두었거든요. 새벽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차가운 의자에서 그 수첩을 넘겨보았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제 눈길이 멈췄어요. 최서방 부친, 최 사장 회사, 대한케어보험, 긴급 자금 대여.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회사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당시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바로 그 사돈의 회사였죠. 남편이 그 회사를 도와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 입가에 아주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터미널 대합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저는 밤을 새워 남편의 수첩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한 줄, 대한케어보험, 긴급 자금 대여라는 그 글자에서 제 마지막 길을 찾았죠.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가 하와이의 태양 아래서 웃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수첩에 적힌 연락처들은 남편이 평생 쌓아 올린 신뢰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였죠. 가장 먼저 구리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그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집이었죠. 저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좋으니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 첫 번째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다음은 종로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생전에 신뢰했던 변호사였죠. 아들 준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그 낡은 유언장. 저는 그것을 파기하고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 대금과 남편의 유산 대부분을 출연해서 LJ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LJ, 그건 제 남편 이재석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유독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챙겼거든요. 저는 그 장학금이 보험 계약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만 지급되도록 못 박았어요. 그 애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치 없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녀 은서, 그 7살짜리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손녀 이은서를 위해 작은 신탁을 설정했어요. 이 돈은 내 손녀 이은서의 것이다. 그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은서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교육비가 꼬박꼬박 지급되도록 해놓았어요. 그게 제가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죠. 열흘간의 꿈 같은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아들 내외는 구리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해요. 아마 태닝한 피부에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텅 빈 집이었어요. 제 방은 물론이고 거실의 가구들까지 모두 사라진 휑한 공간이었죠. 처음엔 제가 단단히 화가 나서 가출이라도 한 줄 알았대요. 혀를 차면서 노인네 고집은하고 투덜댔겠죠. 다음 날 그들에게 2개의 우편물이 배달되었어요. 하나는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제가 보낸 창고 열쇠 하나와 그 단풍잎 USB,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제 친필로 쓴 쪽지 하나.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것은 이 짐뿐이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이 집에 없. 두 번째는 법무법인에서 보낸 두툼한 내용 증명이었어요.
수신인 이준호, 최세영, 발신인 박순자. 그렇게 시작하는 그 서류에는 제가 이 아파트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이미 매각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짐을 비우고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첨부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등본이 이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겠죠. 이건 노인네의 투정이 아니라 법적인 처분이었으니까요. 당장 한 달 안에 길거리로 나앉게 게 생긴 거예요. 그들은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제주도 서귀포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준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떻게 자기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 있냐고요. 저는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 내 돈 주고 산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너희는 칠순날 국수 한 그릇 끓여주는 것도 아깝다던 너희들 아니었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세영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넘어왔죠. 아마 아버지 최 부사장의 전화였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최 부사장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고 해요. 세영아, 큰일 났다. 지금 우리 회사 주식 폭락하고 있어. 정체 모를 최대 주주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했어.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 세영이가 제 아들의 전화를 빼앗아 들고 말했죠. 그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한케어 보험 주식. 어머니죠.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웃었어요. 이제야 알았느냐. 네, 그 회사에 숨겨진 최대 주주, 그게 바로 저였어요. 몇 년 전 며느리의 아버지 최 부사장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제 남편 이재석 씨가 제게 부탁했었죠. 순자 씨, 내가 평생 모은 돈이요. 저 사람 저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소. 당신 명의로 저 회사 주식을 사서 회사를 구해줍시다. 남편은 고아였지만 사람 사이의 의리를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땅을 담보로 잡고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의 운명을 쥔 침묵의 최대 주주가 되었던 거죠. 아들 준호가 다시 전화를 빼앗아 들고 절규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내 아비가 살린 회사였다. 내 장인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이 살린 회사라고. 며느리 세영이가 다시 전화를 바꿔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주식 매도만은. 저희 아버지 저러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네,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지막 말을 뱉어냈어요.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은 필요 없다. 내 아비가 길거리에 나앉는 게 무섭더냐? 너희는 내 어미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안 무서웠느냐? 칠순날 국수 한 그릇이 아깝다며 비웃던 자들이 이제 와서 수십억 주식을 논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너희가 저지른 배신과 모욕의 대가다. USB에 담긴 선물이나 잘 보거라. 거기엔 공항에서 내게 거짓말하던 내 놈의 목소리, 하와이 헬기 투어를 결제한 카드 내역, 그리고 내 남편의 제사 사진을 떼어내던 내 며느리의 모습까지 다 담겨 있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아까워했던 그 돈이 없는 지옥에서 살아보거라.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제주도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제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흔히 화해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용서는 있었을지 몰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화해는 불가능했죠. 대신 아주 철저한 결과만 남았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대로
그토록 넓고 좋았던 구리 아파트에서 쫓겨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세영이는 결국 잠실에 있는 아주 좁은 원룸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하와이에서 사온 그 비싼 명품 가방들은 다 창고에 맡기고 겨우 몸만 누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더군요. 제 손녀 은서는요? 결국 외갓집에 맡겨졌대요.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사라졌으니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며느리의 아버지 그 당당하던 최 부사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대한케어보험 말이에요. 제가 가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그날로 회사는 주가 폭락 사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저조차도 몰랐거든요. 결국 얼마 안 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고 최 부사장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죠. 며느리 세영이는 그토록 자랑하던 보험 설계사 자격마저 위태로워졌고 아들 준호는 그나마 다니던 계약직마저 끝나서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해요. 아마 그들은 인터넷 뉴스로 제 소식을 접했겠죠. 제가 LJ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기사 말이에요. 수백억 자산가였던 어머니가 평생 고아로 살다간 남편의 이름으로 가난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후원한다는 그런 기사요.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걷어찬 것이 고작 칠순 노모의 국수 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제가 그들에게 남긴 유산은 단 하나였으니까요. 그 단풍잎 USB.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민낯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마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일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대단한 리더라도 된 줄 알지만 사실 전 그런 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자유인이 되었을 뿐이죠. 제가 제주도에 막 정착했을 무렵 LJ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어요. 아주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제주의 한 작은 홀에서 조촐하게 열렸죠. 저도 그 자리에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했어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 장학생이 된 그 어리고 맑은 눈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몇 마디 했죠. 내 남편 이재석 씨는 고아였습니다. 그렇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평생 사람을 그리워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돈은 그저 스쳐가는 종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깟 보험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부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 이야기가 무슨 큰 울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저녁이었어요. 저는 혼자 제주 중문 해변을 찾았어요.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차에서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와 냄비를 꺼냈어요. 라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따로 챙겨온 멸치 육수와 갓 뽑은 칼국수 면이었죠. 보글보글. 냄비에서 구수한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국수는 제가 칠순날 그 텅 빈 식탁에서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던 그 슬픔의 칼국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모욕처럼 제게 던졌던 국수나 끓여 드시라던 그 국수도 아니었죠. 이건 제가 70평생 만에 처음으로 오직 저 박순자, 저 하나만을 위해 끓이는 자유의 국수였어요.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반찬이 되었고요.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아주 근사한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어요. 국수가 맛있게 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최 부사장.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재단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모양이었죠.
그들은 아마 제가 아직도 자신들의 어머니, 자신들의 돈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울리는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조용히 모든 알림 끄기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을 뒤집어서 제 옆 모래사장에 그냥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푸른 제주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수를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잘못된 굴레를 끊어냈고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스스로 걸어 나왔으며 마침내 70년 만에 박순자라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박순자 씨의 마지막 국수 한 그릇은 70평생 겪었던 억울함을 씻어내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잿더미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